안녕하세요. 이번 강에서는 모의고사 2회 5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강에서는 CS 전략 파트 41번부터 50번까지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1번 살펴보시면 41번 문제는 서비스 수익 체인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때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서비스 수익 체인을 이용해 기업의 핵심 역량을 키우고 운영 단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7가지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허스켓이 제시한 7가지 단계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게 앞에 문제였죠.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보시면 모든 의사결정 단위를 망라해 서비스 수익 체인의 각 연관관계에 대한 측정을 해라. 근데 이 모든이 특정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그러면 틀렸죠. 자, 여기 관리하기 위한 7가지 단계는 대부분 문장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긍정의 표현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긍정이 아닌 뭐 부정이든 또는 뭐 축소하거나 제한적이다. 제한. 이런 문장이 나오면 얘가 답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살펴보시면 자체 평가한 결과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해라. 세 번째는 성과 측정을 위한 균형 점수 카드를 개발해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가져라라는 얘기죠. 넷째는 성과 향상을 위한 행동 지침을 설계한다. 이게 서비스 표준 매뉴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 매뉴얼을 교육을 시키고 이거에 따라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측정을 해서 이 결과가 좋았다라면 보상을 개발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개별 영업 단위에서 결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해라. 성과가 좋았든 나빴든 모든 부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성공 사례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문제는 2차 41번 문제죠. 개별 영업 단위에서 결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인데 아마 이 문장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개별 영업 단위라는 것은 이게 기업의 내부적인 부분이죠. 그죠?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라라는 얘기고요. 4번을 보시면 외부 위탁평가 결과와 소비자 의견 수렴 결과의 조율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소비자의 쇼핑 습관을 기준으로 한 소비재의 분류에서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소비재 분류 중에 읽어보시면 제품의 시장 노출과 포장이 구매에 촉진적인 역할을 하며, 그래서 시장 노출과 뭐예요? 포장이죠. 그러니까 어떤 포장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보는 거죠. 고객이 보고 난 다음에 구매에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사전 계획이나 정보 탐색 노력 없이 구입하는 제품의 유형이에요. 그냥 딱 봐도 그냥 봤는데 마음에 들어.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마음에 들어. 그 다음에 포장이 눈길을 끄었는데 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면은 사전 계획 없이 정보 탐색도 없이 바로 구매하는 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충동 구매라고 하죠. 충동 구매. 그래서 이러한 제품 유형을 찾는 거잖아요, 문제가. 그러면 얘는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충동 제품에 해당하는 거죠. 충동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동 제품들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충동 제품 같은 경우는 편의품의 종류에 해당하는 거죠. 편의품 같은 경우는 단가가 싸고 빈번히 구매되는 것,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필수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누가 떨어지면 비누를 사야 되잖아요. 그죠? 치약이 떨어져도 치약을 사야 되겠죠. 요런 종류는 필수품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충동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사전 계획 없이, 정보 탐색 없이, 노력 없이 구입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긴급품은 우리 모의고사 1차 43번 문제에서 풀었던 내용이죠. 긴급할 때 구매하는 제품으로 비가 내릴 때 우산을 사는 거나 첫눈이 올 때 부츠와 삽을 사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긴급품에 해당한다. 그러면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정리를 해보시면, 자, 소비재 같은 경우는 소비자의 쇼핑 습관을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편의품, 단가가 싸고 빈번히 구매되는 거. 이 편의품은 3가지로 구분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필수, 충동, 긴급, 이 3개.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긴급품은 1차
43번의 시험 문제 나온 문제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충동도 나죠, 그죠? 그럼 여기서 필수품도 이렇게 필수품이 아닌 것은 맞는 것은 뭐 이렇게 나왔겠죠.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또 하나의 유형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의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한 것은 필수, 충동, 긴급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각각 해서 총 3가지 유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3가지 유형 다 체킹을 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는 조금 비교 후에 구매하는 제품이죠. 1차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한 번만 더 설명하고 갈게요. 소매품은 비교 후에 구매하는 제품으로 여러분이 비누나 치약을 살 때 뭐 많이 비교는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가구나 우류나 가전제품을 살 때는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죠. 탐색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때는 동질적 소매품과 이질적 소매품으로 나눠진다. 그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보기에서 소매품 가로 채우기가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동질적 소매품의 정의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질적 소매품 같은 경우는 품질 면에서는 유사하지만 가격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해서 쇼핑하는 거. 그래서 가령 뭐 청소기다. 그죠? 청소기. 뭐 무선 청소기다 그러면 가격이 LG나 삼성이나 그 다음에 다이슨, 뭐 일렉트로닉스가 있겠죠. 이 4가지가 가격적인 차이가 있으면서 성능은 조금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 4개의 어떤 브랜드를 비교해서 나한테 맞는 제품을 구매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동질적 소매품에 해당하고요. 이질적 소매품 같은 경우는 가격보다 더 중요한 제품 특성을 보고 또는 서비스의 차이가 나는지에 따라서 구매하는 게 이질적 소매품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 기억나시나요? 뭐가 있었는지?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총 4가지. 그 3번째가 우리 뭐였죠? 3번째가 전문품이었죠. 전문품. 전문품은 뭐예요?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서 사는 제품들. 뭐가 있었을까요? 미술품. 그 다음에 주택을 구매할 때. 그 다음에 자동차를 구매할 때. 이럴 때는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서 사는 제품이고, 그 4번째가 뭐가 있었었죠? 비탐색품이 있었죠. 비탐색품. 자, 비탐색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비탐색품은 어떤 것을 비탐색품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빈번히 구매하지 않는 것. 뭐가 있어요? 우리 죽으면 묻혀야 될 묘지를 알고는 있지만 이미 묘지를 구매해 놓으셨나요, 여러분? 알고는 있어요. 그죠? 죽으면 어쨌든 간에 어디엔가 묻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매하지 않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생명보험. 그 다음에 백과사전. 이 3가지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 구분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각각 다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뭐 외우기는 어렵지 않으세요. 그죠?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 넘어가면 제품 차별화 방법 중, 그죠? 일반적으로 제품을 차별화할 때 어떤 요소에 차별화를 두는가라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117페이지. 일반적으로 제품을 차별화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데 지금 현재 나온 게 상징 요소 차별화가 답이었죠. 자, 상징 요소 차별화 같은 경우는 다른 얘기로 사회적 요소 차별화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내가 속해 있는 중거 집단에서 조금 더 뭐예요? 이미지를 표출하거나 가치를 더 표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거. 그래서 이런 제품에는 뭐가 있어요? 이 제품 기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자아의 이미지와 중거 집단의 가치 표출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조금 더 차별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골프웨어나 골프웨어 브랜드, 그 다음에 고급 승용차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 뭐 명품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능상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사회 계층의식과 권위의식을 부각하는 경우, 그리고 고가의 공공적 사치품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는 상징 요소 차별화를 쓰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다 높은 의미와 가치를 갖는 요소로 차별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능 요소 차별화가 있습니다. 기능 요소 차별화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의 혁신적인 측면, 그래서 혁신적인 기술에 의해서 기존 제품이
해결하는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다 노력을 적게 들이며 경제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 어쨌든 새로운 기술이 있다라면 기능 요소로 차별화시키면 되는 거죠. 그다음 감성 요소 차별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뭐 애플, LG, 그다음에 뭐가 있나요?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죠, 그죠? 그 브랜드의 제품의 스마트폰에 같은 라인급의 제품이 굉장히 어느 제품이 우월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럴 때 기능적인 요소를 차별화하기 힘들 때 무엇을 한다? 감성 요소 차별화로 넘어간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제품의 기능적 차별화 요소를 발견하기 어렵거나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이때는 무엇에 대해서 차별하는 거예요? 독특한 감성, 개성, 이미지, 브랜드를 이용하여 차별화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차별화하는 수단으로 이제 마켓 니치나 경쟁 제품 분석, 제품 개량 이런 것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 내용에서 차별화하기 어려운 경우는 여기는 시험 문제가 좀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체킹을 하셔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어떤 부분에 차별화를 꾀하면 될까요? 서비스 제공자의 신속성, 제공의 신속성, 친절도, 그 다음에 매력적인 서비스 제공자, 그 다음에 설명이나 정보로 차별화를 꾀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떤 부분이에요? 서비스 내용에서 차별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접점에서 차별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블루오션 있죠. 블루오션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의 어떤 구성 요소를 없애거나 추가하여 새로운 어떤 수요 곡선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품 서비스의 구성 요소 중에 아예 없애버리는 거, 지워버리는 거죠. 기능 하나 빼는 거, 빼서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가격을 낮추는 거, 또는 하나 추가해서 수준을 올리는 거. 이렇게 해서 새로운 수요를 추가하기를 통해 새로운 고객 가치 곡선을 창조하기 위해서 블루오션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블루오션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루오션도 한 5번 정도 시험 문제 나온 문제니까 용어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은 제품 기능 자체보다는 자아 이미지, 준거 집단의 가치 표출을 통해 차별화를 도모하려는 유형, 그러면 상징 요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죠. 그죠? 44번 의료기관의 경제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까요? 1번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치료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나 민간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규제나 통제 혹은 의료기관 간의 규제적 경쟁을 통한 대응을 유도해야 한다. 그죠? 치료의 불확실성은 우리 경제적인 특징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2번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양을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그 가격을 부담하지 않는 개인의 소비 행위를 배제하기 어려운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3번 질병 발생은 매우 확실한가요? 예측하기가 매우 불확실한 요소죠. 불확실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불확실하다. 맞는 내용이죠. 자, 4번은 왜 틀렸을까요? 보건 의료 서비스는 면허권자에 한하여 생산권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인가요? 두기 때문인가요? 두기 때문이죠. 그죠? 경쟁 시장이 자유롭게 생성되는 비독점적 또는 비제한적 경쟁 경향을 보인다. 이게 아니라 경쟁 시장이 자유롭지 않죠. 그래서 비독점이 아니고 독점적이다. 독점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은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재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건의료는 뭐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필수제죠. 그죠? 생활 필수품으로 보건의료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1자 45분 문제에서는 정보가 비대칭성이다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대칭성이다, 정보의 가점주의다, 땡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경쟁 제한은 면허권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생산 부분에 무엇이 발생한다 그랬죠? 자유롭지 않고 독점이 발생한다. 이게 2차의 44번의 답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의료는 생활 필수품으로 소의 보건 의료이다. 그 다음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질병은 예측 불가능하다. 그리고 또한 치료도 불확실성이죠. 그죠? 그래서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5번. 의료 관광 서비스의 수요와 관련해 비전염성 질병이 있는 환자들을 위해 전문의가 시행하는 시술에 해당하는 의료 관광의 유형은, 그래서 최근에 추가된 내용이죠. 최근 경향이에요. 그래서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127페이지. 자, 의료 관광의 정의는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한번 보시면 의료 서비스와 또는 휴양, 레저, 문화 활동 등 관광 활동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관광 형태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간 길에, 관광을 간 길에 무엇을 한다는 거죠? 의료 서비스를 거기에서 받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융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 관광 서비스의 수요에 따른 분류를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침습 의료 관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단적 의료 관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스타일 의료 관광,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침습적 의료 관광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전염성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위해 전문의가 시행하는 시술을 의미한다. 그래서 뭐 치과 치료나 성형외과, 일반적으로 성형은 굉장히 많이 오시죠. 중국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그죠? 암 치료비가 저렴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침습적 시술에 해당하며, 대부분 침습적 시술은 하이테크적이며 그래서 첨단 기술에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진단적 의료 관광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을 받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혈관 검사나 골밀도 검사, 심장 스트레스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의 검사를 받기 위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휴가 중에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방적 건강검진을 받겠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라이프스타일 의료 관광 같은 경우는 이제 웰리스라는 거는 웰빙의 의미를 같이 갖는 거죠. 가서 편하게 쉬면서 뭔가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양 섭취, 스트레스 감소, 몸무게 감량, 안티에이징이 여기에 해당된다. 단순하게 자기 만족에 초점을 둔 요가와 같은 전통적인 기법과 최신 기술의 융합의 형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 시험에서는 침습 관광, 의료 관광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침습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돌아가 보시면 똑같이 나와 있죠. 그죠? 비전염성 질병이 있는 환자들을 위해 전문의가 시행하는 시술, 이걸 무엇이라고 하는가? 침습적 의료 관광이다.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6번. 가빈이 제시한 5가지 관점의 품질 차원 중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를 봤더니 생산관리, 경제학, 마케팅 관점에서 보는 거죠. 마케팅 관점에서 고객은 다양한 필요, 욕구, 선호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제품의 품질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 어떤 관점에서 본 거예요? 사용자 중심적 접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 5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는 문제가 각각 다 시험 문제 한 번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제품 중심적 빼고는 다 시험 문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각각 연결하는 거 유형 한 문제, 지금처럼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유형 문제는 5가지 관점의 품질 정의가 아닌 것은,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선험적 접근을 경험적 접근,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문제은행이라서 돌아가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선언적 접근이라는 것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품질을 고유한 탁월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제품 중심적 접근 같은 경우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제품의 품질을 제품의 고유한 속성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변수라고 보는 것. 그죠? 그래서 사용자 중심적 접근은 방금 제가 문제에 나왔던 거죠. 그죠? 생산관리나 경제학이나 마케팅 관점에서 고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제품 매 품질이 가장 좋다고 가정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어떤 관점이다? 사용자 중심적 접근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제조 중심적 접근 같은 경우는 경제학적 관점으로 사용자 중심적
접근과 대조라는 건 비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조 중심적인 공급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제품의 속성을 명세서와 일치되게 제조하면, 그죠? 제조하면 고객의 신뢰성은 높아져 고객에게 만족을 주게 된다는 관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치 중심적 접근 같은 경우는 생산 관리 측면에서 관점이죠. 그죠? 그래서 원가와 가격에 의해 품질이 정의되는 관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래서 문제 보시면 보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더라도 풀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사용자 중심적, 그 다음에 가치 중심적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문제가 뭐가 있나요? 그죠? 제조 중심. 제조 중심 나왔고요. 자, 제품이 아니고 제조 중심. 이렇게. 그 다음에 한 유형이 뭐라 그랬죠? 5가지 관점의 차원이 아닌 것은 해서 이 선험적 대신에 뭐가 들어갔다 했죠? 경험적. 이렇게 해서 모든 유형을 지금 이 순간에 다 습득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 47번. 카노의 품질 모형을 그래프로 표현할 경우 다음에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라라고 하면 여기겠네요. 그럼 도표를 한번 우리 읽어보면 자, 카노의 품질 모형은 만족과 불만족, 충족과 불충족의 이원적 방법으로 나누었다라고 보는 거죠. 변수가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비교를 한다라고 보시고 라는 뭐예요? 충족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만족이 올라가진 않죠. 보면 그 그래프가 여기 충족 밑에서 멈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불충족되면 뭐가 증가해요? 불만족이 증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죠? 당연히 받아야 되는 품질 같은 경우는 충족시켰다고 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내용은 아니죠. 당연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라에 들어갈 내용은 당연적 품질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좀 더 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가에는 지금 현재 하살표가 밑으로 그어져 있죠. 무조건 불만족과 뭐가? 불충족이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만족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역품질이라고 해요. 가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 나에 들어가는 것은 충족시켜주지 않아도 뭐죠? 불만족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충족시킨다면은 이게 만족 수준으로 올라와서 매력적인 품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유추가 가능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론적 품질, 당연적 품질과 이론적 품질은 조금 다르죠. 내가 자동차를 샀는데 안정성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연비가 만약에 24kg라고 샀는데 24kg가 아니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는 어떤 품질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만족이 안 되면 불만족이 나타나는 거고요. 만족을 시켜주면 당연히 만족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론적 품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적 품질 같은 경우는 뭐 교사의 시간 준수 또는 교사의 전문성 뭐 이런 것들도 해당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각 문제가 가나 다라 어디에 문제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몇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5문제가 나올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각각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48번. 서비스 품질 결정 요인 중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 결정할 수 있는 제품 속성으로 색채, 스타일, 가격 등이 해당하는 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탐색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비스 품질 결정 요인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탐색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경험해 보는 거죠. 눈으로 일단 탐색을 하죠. 색채, 스타일, 가격 알아보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령 옷을 산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알아보고 난 다음에 뭘 해보는 거예요? 입어보는 거죠. 그죠?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입어보거나 맛보거나 그죠? 차는 뭐 시승해보거나 이런 것들이 경험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1번입니다. 주는 문제죠. 그래서 탐색 품질, 경험 품질. 자, 탐색 품질은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경험 품질은 착용 가능성이라든가 확실성, 맛보는 거. 이 2가지 범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각각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앞에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적으로 나왔고요. 그러면 또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중 탐색 품질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구분해서 2가지 유형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49번. 스콧과 미셸이 제시한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가장 좋아요? 동기 유발을 시키기가 가장 좋다. 그리고 기업에서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유는 뭐다? 조직원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요한 정보 기능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표현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주요한 수단도 될 수 있겠죠. 종업원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다른 사람과 교류를 넓혀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점도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행동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다?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여기에서는 항상 이 부분이 틀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아니다. 그죠?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0번. 다음 중 내부 마케팅과 관련해 권한위임의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이제 조직 구성하는데 권한위임을 많이 하는 조직, 권한위임이 맞는 조직이 있고 맞지 않는 조직이 있어요. 그죠? 권한위임을 많이 해주려면, 자, 우리 회사, 자, 리츠칼튼 호텔 같은 경우에 1년간 뭐 2,000달러를 고객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너가 알아서 마음대로 쓰세요.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 이 2,000달러를 고객을 위해서 잘 쓰게 하려면 무엇을 내야 돼요? 당연히 정규직 종업원을 채용해야 되겠죠. 정규직 종업원 채용. 1번.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돈을 잘 쓰게 하려면 뭘 해줘야 돼요? 교육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에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훈련 비용이 많이 든다. 직원이 무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권한위임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상을 해줬고, 아니면 반품을 받아줬고, 어떤 부서에서는 안 받아줬고, 이렇게 되면 공평한 서비스를 받는다는 느낌이 없겠죠. 그죠? 그 권한위임의 이게 단점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이 빠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의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다. 자, 지금 3번의 설명,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서비스의 일관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정규직 종업원의 채용은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죠? 그래서 권한임을 했을 때 비용은 종업원 채용과 교육 훈련 비용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을 가져오죠.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이 보다 느리고 서비스의 일관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공평하게, 고객이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이 권한임을 해줬을 때 잘못된 판단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점포를 송두리째 주는, 즉 힘든 무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한임을 쉽게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권한임을 했을 때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근데 적당한 권한임을 줬을 때 좋은 점은 뭐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또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권한임을 많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번 문제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51번부터 60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